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원장 전 KBS 기자와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네. 의미가 굉장히 좀 달리 들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나 우리 저 자본시장은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그것 때문에 모셨는데요. 12.3 계엄 발표 이후 우리 국내 증시 환율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경제에 이 계엄령이 미친 영향 중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 뽑으라면 어떤 거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거시 건전성이나 성장률 뭘로 봐요? 뭐 증시라든지 환율이 제일 우리 뭐랄까 그 나라의 경제의 지금 성적표가 환율이거든요. 그쵸. 우리 돈의 값이잖아요. 네. 그죠? 이제 환율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잘 버텨나갈 것이고 정말 경제에 이보다 더 안 좋은 악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전쟁을 빼고는 아마 가장 악재를 통수권자가 스스로 저지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는 우리 경제가 잘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순대외 채권국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빌려준 달러보다 우리가 받을 달러가 더 많아요. 투자한 게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도 지금 환율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그런데 잘 방어하면 이 위기 넘어가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고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진짜 네. 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죠. 네, 이 위기를. 근데 우리 지금 이보다 더 그리고 우리 45년 만에 우리가 계엄령을 만났는데 네. 그때 뭐 태어나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네. 45살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정말 뜻밖의 일을 만났지만 우리 그 전에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도 다 이겨냈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기술력이 정말 우리 기업들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네. 지금 환율은 일단 계엄 딱 시작했을 때는 네. 뭐 미친 듯이 올랐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조금 안정세를 취한 것 같기는 한데 네. 1,400원은 무조건 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건 일반화됐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트럼프가 집권할 것이다라는 게 분명해진 다음부터 1,400원대는 이제 익숙해지겠구나. 네. 우리 여기까지는 했었는데 그날 화요일 밤에 이제 우리 외환시장은 밤 9시 원래는 이제 3시 반에 문 닫다가 정부가 네. 장시간 늘려가지고 개장 시간을 9시에 문 닫습니다. 근데 그게 밤중에 일어났잖아요. 네. 밤중에 일어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445 네. 제가 그 정도까지 본 것 같은데요. 46. 네, 거기까지 보다가 다시 잡혔는데 그 이제 역외 시장이라고 그래요. NDF 시장이라고 그래서 역외에서 우리나라는 외환 시장이 원화를 공식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은 서울 외환 시장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환 시장이 문을 닫으면 역외에서 선물이 거래돼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실제 돈을 주고 투자해서 선물 투자하고 그게 아니고 돈은 오가지 않고 네. 거기서 번 돈 잃은 돈 그 차액만 오고 갑니다. 그래서 차액 선물환 시장이라고 합니다. 역외 우리나라 밖에 있는 역외 차액 선물환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에서 밤사이에 움직이는 환율이 그 다음날 아침에 땡 하고 우리 이제 외환 시장이 문을 열면 곧 반영됩니다. 실제 그 인정해야 하는 시장인데 네. 그 시장에서 이제 한밤중에 그 사태가 났을 때 이렇게 치솟다가 우리 국회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해서 일단 막았잖아요. 네. 네.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 끝날 때 1,419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우리가 탄핵 의결을 시도했잖아요. 네. 그때 이게 안 되겠다. 국민의힘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말한 순간 그날 올랐습니다. 그날 한 6원 정도 아침에 역외 시장에서 네. 올랐습니다. 네. 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탄핵을 자본시장은 더 원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 금융시장은 차라리 빨리 탄핵돼서 뭔가 분명해지길 원한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은 잘 아시잖아요. 금융시장은 악재가 생기는 거 그것도 싫어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모르는 거죠. 그렇죠. 계속 불확실한 걸 금융시장은 정말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 경제라는 게 생산, 소비, 투자잖아요. 이 모든 게
뭐가 악재가 분명 저 건물이 무너졌네. 나 저기 건물에 집을 지어야겠네.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건물이 안 무너지고 계속 있으면 이건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상황이 오래 가겠는 걸 이렇게 시장은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 밝아서 네. 1,430원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조금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많이 회복을 했고, 아마 외환 시장은 지금 이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이 정부가 외환 보유고 이러려고 이제 쌓아놓은 거잖아요. 네, 우리는 네. 이제 굉장히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이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 탄환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건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원화를 사고 있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로. 네. 원화를 사야 원화값이 올라가고 환율이 안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이제 공식 개입을 인정하긴 했지만 많이 살 수는 없어요. 그거 하면은 미국이 싫어하잖아요. 그게 우리 환율 조작국에 걸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스무스 오퍼레이팅이라 해서 조금씩 사서, 근데 이제 아마 지금은 그럴 겨를이 안 될 거예요. 들키더라도 미국한테 시장은 막아야 한다. 그다음에 환시가 외환 시장이 이 교두보, 그러니까 방어선을 지해요. 1,400선 뚫리면 투기 네. 세력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1,400 아마 50원에 우리 강력한 저지선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이 들어가면서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지난주 7일에 이제 불성립이 되는 바람에 탄핵안이 이제 결국 뭐 표를 다 이렇게 꺼내보지도 않고 끝났잖아요. 네. 그럼 이번 주에 14일에 만약에 표결을 했는데 네. 그때도 또 똑같이 불성립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뭐 결론이 안 나고 네. 또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혹시 1,45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건 확신합니다.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금융시장에는 악재입니다. 지금보다 더 악재가 될 늘 것이다. 그건 정말 정확합니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뭔가 확정되는 걸 원합니다. 설마 그것이 악재더라도.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 우리 금융시장에 약점이 보이면 그러면 이제 투기 세력 들어옵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 저는 낮다고 보고요. 네. 들어오더라도 우리 외환 당국이 잘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경제부 기자라 정치 잘 모르지만 이렇게 봐도 제가 뭐 잘 이겨낼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예를 들어 지금 경제부총리만 해도 언제 소환될지 뭐 벌써 소환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고, 네. 이 사람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본인 스스로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한 8천억 어디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스켓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MSCI나 뭐 FTSE 같은 거대한 시장, 우리가 왜 거기에 뭐 선진지수 편입된다 이런 기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바스켓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따리가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이 중에 인도는 24만 원, 한국은 8만 원, 중국은 32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는 바스켓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바구니에 넣는데 비중을 다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비중 예를 들어 MSCI가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 그러니까 뭐랄까 이마트로 어떤 마트로 따진다면 고급 매대,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 많이 쓰는 매대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흥국 지수에 있지만 신흥국 지수 안에서는 한국이 제일 큰 보따리입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이 오면 딱 그만큼 자동으로 컴퓨터가 한국 걸 사게 돼 있습니다. 네. 한국 자산, 되게 이제 주식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바스켓을 줄이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뭐 기재부가 각국 정상들이나 국제기구에 일 터지자마자 한국 경제에 펀더멘털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레터를 보냈다는데, 네. 뭐 전 잘했다고 봅니다. 뭐든 해야죠. 그런데 근데 레터를 받아본 정상이라면 어떤 네. 생각이 들겠어요? 멕시코 정상이다. 제가 만약에 받았다, 제가 네. 정상이다, 뭐 제가 그 정도의 뭐 지식은 없지만 일단 전 거기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예를 들까요? 아들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 나 이번 시험 못 본 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고 그중 가장 큰 요소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모두 이 악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늘 검찰에 소환
오늘 조사 받겠다고 그래요? 나왔어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검찰이 다 오라고 했고 네. 조사 안 받으면 네. 강제 수사 돌입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 수장들이 이 긴급 서한을 보낸 최상목 부총리를 믿겠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결정들이 이제 그 외환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뭐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뭐 안정기금을 투입한다든지 보통 조단입니다. 그죠? 네.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들은 다 자기 친구들한테 변호사들에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 설마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모른다. 아니요. 제가 볼 간다? 때는 변호사 친구들이 대부분 위험해. 반란죄라는 게 그러니까 수괴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부역한 중요 사람, 업무에 동조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부하 내동하면서 업무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피해자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 장관분들이 이 국무회의 분들이 과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절반은 그 반란죄는 형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분들 주변의 경제사범들이나 친구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늘 기소가 돼도 아마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그지? 네. 누가 가서 감옥에 사는 거는 잘 못 봤을 건데 살더라도 반란죄는 조금 그런 거 살고.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불안한 심경일 것이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이 경제 타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게 사실은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증시 얘기를 이어서 해볼까 봐요. 네. 올해 국장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야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얘기를 다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었거든요. 이거 진짠가 보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환율을 말했지만 나는 이제 못하겠어. 나 엔비디아 살 거야. 테슬라 살 거야. 네. 이렇게 하는 순간 환전이 이루어지죠. 네. 나야 그냥 HTS로 이제 휴대폰에서 그냥 주문을 하는 거지만 환전이 이루어지면 우리 돈을 매도하는 거고 달러를 매수하는 거니까 네. 이런 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뭐 환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환율 높이는 겁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나라의 경제에서 환율이 높아진다는 건 달러가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우리 돈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한국 안 되겠어. 나 저 충무로에 있는 빌딩 팔고 이제 한국은 당분간은 2, 3년은 안 되겠어. 팔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거 팔고 그 원화 예를 들어 300억 원화를 들고 캘리포니아로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 바꿔가죠. 환전하겠죠. 예. 외환시장에. 그런 것들이 다 원화의 매도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안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우리 주식이 주가가 이 정도면 바닥이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 정도는 버틸 거야라고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당장에 이제 주가가 화요일 이후에 오늘 빼고 4거래일 네, 4거래됐는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144조가 빠져나갔어요. 증발했더라고요. 저는 평가 차익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다시 오르면 다시 오르는 거지만 하지만 너무 큰 돈이 휘발됐습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서 저는 우리 증시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들 가치에 비해서 그렇지만 144조면 얼마나 큰 돈인지 대충 우리가 이제 650조 재정 쓰는 나라고 네. 현대차 시가총액이 42조입니다. 두 개 거의 세 개 현대차라는 거대 글로벌 기업 3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4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과 그 국방부 장관이 도대체 어떤 우리 경제에 정말 어퍼컷을 날렸는지 단순히 이거는 지금 보이는 진짜 며칠 만에 보이는 매우 단기적인 것이고요.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릇된 행동으로 우발적인 그런 조치로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1시간 55분 만에 그걸 되돌렸지만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 사람이 명성을 얻는데 20년 걸리는데 그거 잃어버리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 말이 너무 와닿는 조치고요. 네. 예를 들어요.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른 JTBC 가서 우리가 손실을 본 걸 계산해 주세요 하는데 그죠?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성장률이 요만큼만 떨어져도 그것이 일자리인데 그죠? 성장률 0.1%가 일자리가 도대체 몇천 개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뭐 세계 세 번째로 큰 돈 보따리잖아요. 네. 1,200조 정도 굴립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중에 13% 정도를 우리 국내 증시에 굴립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한 뭐 150조, 160조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4거래일 동안 그게 코스피만 6% 정도 떨어졌으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코스닥도 투자해서 코스닥 더 떨어졌거든요. 네. 8%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한 6, 7%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8, 9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국민연금. 다 우리 돈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심지어 한 10년, 12년 후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네. 김 기자님도 그러신데 네. 오늘 제가 김원장 기자님 만난다고 얘기하니까 제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국민연금 좀 여쭤봐라.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원래는 이제 올해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국내 주식 비중 줄이겠다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난리가 난 다음에 다 빠져나가니까 기관 돈으로 이거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도 다시 또 투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다 어디 가냐? 이거 우리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냐? 국민연금 난리 났다라고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 더 악화된 상황 아니냐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김원장 기자님한테 꼭 물어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면 뭐 더 재밌게 들리고 흥미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제는 기본적으로 한 10%는 까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거든요. 우리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학은 물리학이나 화학 이렇게 수치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경제하는 사람을 우리 경제 정말 이렇게 우리 증시 이렇고 우리 환율이 이렇고 우리 뭐 거시 건전성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네, 저는 정말로 저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사실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2, 3년 안에 우리 국민연금이 순매수는 못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국내 주식을 축소하지도 못하고 팔면 더 떨어질 테니까요. 네. 네. 더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민연금은 우리 멀쩡한 기업의 대개 평균 8%씩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한 150조 정도 갖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떨어질수록 국민연금의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네.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그 손실을 온몸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손실을 또 국민연금이 손실을 맞는다는 건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언젠가 국민연금 개혁 못 해갖고 고갈되면 결국 재정으로 메꿔야 할 텐데 그 그쵸. 재정이라는 건 결국 또 세금이에요. 결국 세금 아닙니까? 결국 내 주머니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원위치 시켜보면 네. 뒤집어 보면 우리 증시가 버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증시가. 네. 우리 증시가 진짜 근데 뭐 주가라는 건 누가 팔면 누가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기관, 외국인, 개인 세 개 주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식 증시에서 우리 증시에서 사고 있는 데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기관만 지금 그러니까, 사고 있고. 살 사람이 없어요. 네. 진짜 이번 조치가 코스피를 처단한 것 같아요. 정말. 예. 근데 코스피를 처단했다. 네. 아. 너무 코스피가 너무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네. 정말 결정타를 매겨버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저는 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세금을 낮추자 뭐 하자 규제를 풀자 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가 매우 작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같은 강의나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영국이 우리 GDP의 프랑스가 몇 %일 것 같으면 10배요. 뭐 8배요. 이렇게 말하면 다 1.5배, 2.5배밖에 안 됩니다. 캐나다, 호주, 뭐 러시아는 뭐 제껴두고요. 워낙 큰 덩어리니까. 어쨌든 우리랑 규모가 같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크게 차이가 많이 커봤자 1.1배 또는 우리보다 낮습니다. 우리 너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럼요. 우리가 뭐 코스피 그대로 망가질 거야. 국장에는 답이 없어. 우리 경제는 굉장히 큰 경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일본이 이제 G3에서 밀려서 독일한테 밀려서 G4가 됐는데요. G2는 중국이고. 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거대한 나라도 내리막길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아나운서님께 여쭤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부분이 네. 예를 들어 네. 반도체, 뭐 가전, 배터리, 심지어 자동차도요. 네. 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많이 예를 들어 뭐 예술이나 심지어 뭐 음악이나 이번에 문학까지도 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한국보다 이제 분명하게 본연적으로 앞서는 건 사케밖에 없다. 하이볼밖에 없다. 술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너무 네. 큰 악재가 터졌지만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굉장히 큰 경제를 우리 국민들이 일궈왔고 네. 잘 버티면 잘 해결해 나가면 돼요. 정치권이 먼저 단추를 풀어야죠. 네. 참 오늘 이제 저희가 12월 10일 오후 4시에 지금 방송을 녹화를 하고 네. 있는데 오늘 이제 기사가 난 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통과가 됐고요. 네, 네. 그리고 가상자산 이제 2년 유예하는 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시국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책에 반대하지만 시장이 워낙에 자본시장이라는 게 아까 제가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 안에는 이게 본능과 욕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갈 때는 요만한 이유만 갖고도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는 낙엽만 떨어져도 낙엽 떨어졌다는 이유로 집값도 주가도 그래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온 투자자들이 지금 금투세 때문에 내린다고 믿어버린 이상 금투세는 그래서 후퇴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원론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죠. 그것도 굉장히 약화시켜서 냈는데, 그리고 거래소는 금투세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이미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 거래소는. 네, 주식 거래소가 금투세보다 훨씬 걷는 세금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는 뭐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대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너무 지금 체질이 약화돼서 누가 뭐 이렇게 살짝 갖다만 대도 넘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예산안을 조금 더 손 봐서 넘길지 오늘 아침 제가 본 기사로는 민주당은 그대로 처리해버리겠다. 이미 지금 시한은 2일이에요. 그죠? 네. 내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우리 정부가 돈을 써야 되니까 12월 2일까지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 법적으로는 원래 자동 부의가 되죠. 정부안이 네.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시한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분위기는 그 협상할 의지가 있었다면 굳이 민주당에서 오늘 통과시켰다는 말을 할까요? 저는 그냥 통과시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무산됐다는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협의가. 그래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특활비, 특경비, 특수 업무 경비하고 이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나머지는 다 지금 감사원이랑은 다 영수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결특위에 보여줬기 때문에 법사위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살려줬고 지금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에 거기 끝까지 무슨 비밀인지 그 영수증 못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수십억 원에 되는 특히 이제 특경비가 특활비보다 훨씬 큰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말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제 민주당이 깎아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지금 이제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된 네. 거라서 저는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맞아요. 4조 원을 깎아버렸거든요. 이제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정도는 갖고 있을게. 네. 그게 4조 얼마 했는데 그 절반으로 깎아버렸죠. 네. 그거 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네. 추경하면 됩니다. 딱 오늘 그 얘기했어요. 모자란 돈은 추경하겠다.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다른 불효불급한 것도 이번 기회에 그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는 그 깜깜이 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짧게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뭐 저희가 환율 국내 증시 예산안까지 다뤘는데 네.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 어떡하지? 네. 왜냐하면 우선 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공급하겠다라고 했던 계획도 사실 이게 제대로 될지 지금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네. 부동산 터지거든요. 네. 재건축 재개발도 한창 막
드라이브 걸고 하는 것 같더니 정부가 아예 무너져 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값 엄청 오르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엄청 공급이 안 많더라고요. 돼서? 네. 저는 부동산 이제 이야기 길어지기가 간단하게 하자면 네. 우리나라 집값은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통계에서 입증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가 버티고 있느냐? 집을 사야겠다는 국민들의 욕망이 워낙 세서 이걸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흔히 뭐 집값 말할 PIR 같은 지표들이 있는데 다 높습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은 매우 비쌉니다. 우리 맞아요. 소득에 비해서. 그런데 공급을 안 하니까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요 명제는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요. 집값이 올라가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그래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건 그거는 한 20%, 30%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참 명제는 아니고 어떤 학자도 어떤 경제 기자도 토론회에서 이걸 그래프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MB 정부 때 주택 공급, 서울의 주택 공급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왜 그때는 안 올라갔습니까? 네, 집값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았던 겁니다. 건설사들이. 돈이 안 되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집값이 내리거든요. 7년 동안. 네. 네. 그러니까 MB 정부가 딱 그 사이에 걸려 있었으니까 네. 주택 공급을 지금처럼 늘리려고 해도 아무도 주택을 짓지 않는 겁니다. 미부장이 많아가지고. 그때 하우스푸어라 그랬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이 뭐 적으면 집값이 올라가고 주택 공급이 그럼 많으면 그럼 집값이 내려가나요? 그러면 조금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요? 조금은 영향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20% 30%만 맞는 말이라고 네. 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집값이 이 비싼 가격을 유지하려면 우리 소득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집을 사겠다는 욕구도 계속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집값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부동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증시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그래도 부동산이 안 무너져서 사람들이 더 봉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럼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네.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는 장관들에게 집값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정될 겁니다. 스테이블 할 겁니다. 이 네. 이야기.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 지금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국토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들의 입장이 다 집값은 내리는 것이 정책 기조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몇 년 안 된 겁니다. 시장은 안정돼야지요. 네. 네. 근데 이제 주택 시장도 다른 나라가 금융시장 예를 들어 서프라임 모기지 때 금융시장 무너지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집값이 무너지면서 대출금을 못 갚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또 LTV나 DTI 규제를 잘 해놔서 집값이 한 20% 정도 밀려도 금융시장이 안 무너지게끔 대출 규제가 잘 돼 있고 그 말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이게 목에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막 투매하려고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일도 우리 집에 대한 욕망이 되게 세거든요. 그런 지금 10%만 내려봐라. 내 사겠다 하는 분들도 많아서 집값이 무너지는 일도 네.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럴 때 부정적인 기사만 넘치고 또 우리 시장이 무거운데 우리 언론이 너무 긍정적인 기사만 넘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끝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네네네. 외신을 아침에 네. 일어나서 뒤져보다가 알자지라 뭐 심지어 뭐 베트남 언론 VN 이런 데까지 우리 경제를 뭐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참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싶은데 알자지라가 싱가포르 비즈니스 스쿨에 이제 푸산이라는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이 저 너무 와닿아서 이 사람 우리 경제가 그래도 희망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네. 네. 근데 왜냐하면 한국은 강력한 제도적 견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막강한 시민들의 참여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보호막 데모크라틱 세이프가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건 우리 이 정치의 견제 기능, 그다음에 시민들의 참여, 세 번째는 법치, 뭐 헌재, 탄핵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호프풀하다고 떴어요. 알자지라에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진국 이 세 가지가 잘 없어요. 그렇죠. 하나씩 없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작동 안 돼요. 네. 그죠? 네, 미국만 봐도 작동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작동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벗어나면 저는 우리 그 경제가 뭐
대외 변수나 이런 게 정말 안 좋은 게 너무 많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 보고 그러려면 아까 가운데 우리가 저 시민들의 막강한 참여 있었잖아요. 네. 저 응원봉이라도 사가지고 참여해야죠. 그죠? 우리 지켜보고 있다고 시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주식 모으기 운동, 국내 증시 모으기 운동. 먼저 정치적 상황이 해결돼야 되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죠. 맞아요. 네. 자, 비 온 뒤에 땅 굳는다고 네. 이 혼란의 시대 지나면 그래도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적인 얘기해 이거 주셨습니다. 신문 보면 우리 경제 망하는 것 같아서 네, 망하면 안 되고 네, 경제라는 게 저 같은 경제하는 사람 나와서 온갖 뭐 잠재 성장률이 어떻고 GDP 성장률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숫자잖아요. 그런데 골목상권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고 어떤 분들은 저 낭떠러지 끝에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도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볼 송년해야 때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지금. 그러니까 정말 우리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경제의 네. 불확실성 없애고 다시 경제를 바로 잡아야죠. 네, 제가 지금 송년회를 못 한다는 건 제가 못 한다고 서운해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 그러니까요. 식당 지금 예약 다 취소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연말 장사해야 자영업자는 되는데. 12월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우리 경제도 다시 살아날 그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장 전 KBS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